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예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남편과 아들네와 함께 동네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좋더라고요.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애들 노는 걸 구경하는데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은 예쁜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지만 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아들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애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하니 아찔하네요. 제 아들은 한번 파혼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아들 파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까운 지인들이 파혼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제가 즐겨 듣고 있는 이 사연 채널에 털어놓으려고 해요. 이제는 시간도 꽤 지났고 아들도 좋은 짝 만나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 전 하던 보건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에서 만난 사이예요. 남편과 저는 대화가 많은 부부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제가 정말 화를 참을 수 없는 건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어른들이었어요. 예전만 해도 학교에서 매를 들던 때였는데 제 남편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폭력은 안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안에서 학대 수준으로 맞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줬어요. 전에 말했던 지석이 알지? 기억나. 어떻게 됐어? 혹시나 하고 지석이네 또 전화해봤는데 앱이라는 작자가 받더라고. 지석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에 피딱지까지 앉았는데 혹시 마구잡이로 앱 패냐고 물었더니 선생질 한다고 남의 가정사 알려고 하지 말라고 노발대발 하는 거야. 어휴, 그런 놈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다니까. 지금이야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미성년 아이들 때리면 법적으로 죄가 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던 시절입니다. 누가 집에서 맞고 살아도 그건 그 집안 문제라며 모르는 척해야 했던 분위기의 시대였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피곤하게 산다고 할 테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핀잔도 듣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도 하면서 스펙타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남편은 건강한 오지랖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양호 선생님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일할 때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부모가 나서지 않는 이상 더 해줄 게 없어서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더 도움을 주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참 답답했어요. 여보, 이제 남의 집 애들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이나 잘 키워야 하나 봐.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악한지 모르겠네. 씨알도 안 먹혀. 나도 참 지치네. 당분간은 쉬어. 당신 이제 만삭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정을 이룬 후에 첫째 아들과 둘째는 딸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저희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육아와 살림을 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방학 되면 제가 일하고 남편이 애를 봐주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기 자식을 때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가족이나 친구, 친척처럼 가까운 사람의 폭력으로 학대받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희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 어릴 때 나쁜 기억이 평생을 가기도 하잖아요. 아이들과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2학년 같은 반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엄마, 걔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반에서 혼자 다니고 애들이 괴롭혔는데 난 그냥 모르는 척 했거든요. 걔가 잘 웃기도 했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집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렸었나 봐요. 걔가 죽은 게 다 내 탓만 같아요. 아이고, 그 아까운 생명을 피지도 못한 애를 어쩌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은 아이도 그렇지만 주변에 남아있는 평범한 친구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았던 모양이었어요. 성진아, 그 친구 죽은 게 네 탓은 아니야. 죽은 친구는 잘 보내주고 앞으로 그 애모까지 잘 살면 돼. 알았지? 제 말에도 아들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 못할 비밀을 감추고 혼자 앓는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이 됐었습니다. 제가 심리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아동과 청소년 심리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책을 싹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친 아이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틈만 나면 공부하고 수업도 들으러 다니다가 아들 대학 입학할 때 저는 상담 관련해서 3개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센터에 가서 실습도 했어요. 저희 가족도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해줬고 아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막 대들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다들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그런지 축 처져서. 근데 그런 애들이 상담받고 나날이 좋아지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좋아. 와, 우리 엄마 멋지다. 저도 대학 가면 봉사활동하러 가끔 갈게요. 그럼 좋지. 그리고 둘째까지 대학에 보낸 후에는 아동심리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왔습니다. 아이가 남다르게 발달이 늦다거나 우울해하거나 아이를 잘 관찰한 부모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기도 수월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네 아동청소년 보호센터에서도 남는 시간마다 일을 했습니다. 그곳은 힘든 일을 겪는 청소년이 직접 오거나 아이와 부모를 분리해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 처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소외당한 아이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 아이들은 불량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창 사랑받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잔뜩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담 치료해봤자 도움 안 된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상담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담받길 잘했다며 선생님들에게 소소한 선물도 해주고는 했습니다. 주눅 들고 사람도 믿지 못하던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밖에 나가서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한 경험은 살면서 아주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정말 단단하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한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쉬엄쉬엄 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엄마,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쉬엄쉬엄 하면 금방 도태돼요. 제 페이스에 맞게 잘 조절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잠은 자면서 해야지. 현재도 즐기면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이야.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스펙이 좋아야 하니까요. 엄마 모르게 할 건 다 하고 사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뭐? 정말? 엄마야말로 좀 쉬면서 하세요. 집에서까지 일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휴식. 아들도 바빴지만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저희 가족이 대체로 아무 일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아들이 그런 저의 성격을 닮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들과 제가 서로를 걱정하면서 하는 잔소리들은 사돈 낱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이탈리아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일도 하고 현지인과 결혼도 했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다녀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한국에서도 들어와서 몇 년 살 거라는데 와야 오는 거죠 뭐. 이야기가 잠시 샛길로 갔네요. 아무튼 딸은 알아서 척척 잘 살고 있었고 아들도 원하던 대기업에 인턴을 마치고 정직원이 됐습니다. 목표를 이뤄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하루하루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바쁘게 지낼 때와 회사 일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바쁜 건 천지 차이였던 겁니다. 결국 아들은 몸에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고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수술을 받았고 병가를 내고 쉬면서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은근히 아들에게 압박을 줬던 모양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원은 쓸모없다는 건지. 그래서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일단은 쉬면서 수학 강사 일하려고요. 능력 위주의 회사에 질릴 대로 질렸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죄송할 거 하나 없어. 엄마는 오히려 잘됐다 싶네.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엄마 아빠는 우리 성진이 응원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슨 일을 당해도 담담하게 지냈던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울음이 터져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벌써 20대 후반이 된 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아이처럼 보였어요. 아무튼 수학 강사 일을 하면서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쾌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든 본인이 느끼는 성취감이 있어야 일을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쯤 남편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받은 퇴직금을 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직접 보호센터 운영해봐. 그리고 나도 거기서 청소든 뭐든 일할게. 정말이야? 후회 안 할 거야? 후회를 왜 해? 당신만큼 나도 염원하던 일을 하는 건데 행복하지. 그리고 나 물려받은 재산 많아. 고마워요, 여보. 남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찔끔 흘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준 돈과 제가 조금 모은 돈을 합쳐서 1년간의 준비 끝에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3명의 상담사 및 놀이치료사들을 모시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국어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간간히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차릴 때만 해도 이런 상담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센터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줬습니다. 가끔은 아이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는 보호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이에게 영향을 끼쳐서 부부, 가족 상담사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부터는 그것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아이 보호자인 애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아이였는데 다리를 저는 아이였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애한테 윽박을 지르며 들어왔고 접수 후 기다리면서도 어찌나 잔소리를 퍼붓는지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더 괴로울 정도였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멀쩡했던 다리는 왜 저러?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봐. 시위하는 거지? 나 좀 봐달라고 쇼하는 거 아니야? 잔뜩 주눅 들어있던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안 들려. 말 좀 크게 하랬지? 답답해. 진짜 이걸 왜 나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보호자를 타이르려 갔습니다. 그런데 12살 애엄마 치고는 아주 젊어 보였어요. 날카롭게 생긴 인상을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겉모습은 단아하게 보여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저는 보호자 말고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니? 김유리. 예쁜 이름이네. 유리 보호자분 되시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애한테 하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조근조근 대답했어요. 네, 유리 엄마 맞아요. 애가 갑자기 다리를 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혹시 모르니까 심리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얘가 시골에서 할머니랑 살다가 저랑 같이 산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검사 진행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사 오래 걸려요? 저 나갔다가 들어와도 되죠? 네, 그러세요. 멀리 가시지는 마시고 1시간 후에 오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센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아이는 제 엄마의 뒤통수를 보며 익숙한 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유리야, 괜찮니?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엄마가 가고 나서야 아이는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아이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신체로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오기로 한 유리 엄마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유리는 저희 상담 선생님들과 제가 돌아가면서 봐주었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망부석처럼 앉아있던 아이가 흥미를 보였어요. 혼자서 심심하면 저기 놀이치료실 가서 좀 놀고 있을래? 거기 장난감 많거든.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선생님도 좀 이따 갈 테니까 같이 놀자. 그날 상담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저는 아이가 혼자 놀고 있던 놀이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리야,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 왜 안 놀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요. 이런 거 가지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서 만지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장난감을 처음 봤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유리가 굉장히 고립되고 방치된 세월을 보낸 게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술 냄새를 풍기며 애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했어요. 검사 끝났죠? 야, 김유리, 가자. 나와. 검사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듣고 가시죠. 안 궁금해요. 입혀줘, 먹여줘, 재워줘. 지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인지 모르겠네. 그저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를 파네. 유리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라면 미성년 아이를 돌봐줘야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술에 취해 눈이 풀린 그 여자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늙은 할망구가 뭘 안다고?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야, 김유리, 가자. 가자고. 내 말 안 들려? 그 여자는 아이 팔목을 끌고 가다시피 하며 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의 엄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랑 따로 얘기 좀 해요. 유리 없는 곳에서요. 오버하지 마. 나 바쁜 사람이야. 남의 집안일에 관심 끊으라고. 제가 하는 일이 남의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라서요. 아이가 혼자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경찰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경찰? 그놈의 경찰 불러봐. 걔들 와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야, 김유리, 빨리 안 나와? 지금은 너무 취했으니 조용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세요. 유리야, 선생님이 기다릴게. 아이는 울상이 된 채로 또 저를 돌아보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 여자처럼 저희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날 상담사분들과 유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리가 꼭 다시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애가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애엄마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그 여자와 아이는 상담센터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유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유리 엄마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센터인데요. 왜요? 오늘 안 오셔서 전화드렸어요. 유리는 잘 지내고 있죠? 내일 시간 되실 때 유리 데리고 오세요. 그 여자는 저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떤 아이의 인사에 그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수연아, 잘 가고. 숙제 꼭 해와야 된다.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냉랭한 목소리로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전화까지 걸고 그러세요? 가고 말고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유리 검사 기록을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거기까지 왜 가? 그래서 기록지 줬어요? 아니요. 보호자 아니면 가져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또 올 텐데 그때는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주지 마요. 내일 유리 데리고 갈 테니까. 짜증나. 김유리 인연.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저녁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기가 다 빨려서 지친 상태로
한정식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병원 가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좀 미친 여자를 상대해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어떻게 엄마라는 게 애를 행주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지. 무슨 일인데요? 식사하시면서 저희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과 아들에게 유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대충 해줬습니다. 애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 너무 안 됐더라. 미혼모 혼자서 돌보는 것 같아. 이혼을 했는지 뭐 어쩐 일인지 내가 꼭 맡아서 아이를 돕고 싶은데 저렇게 야단을 치니 원. 그 여자 계모 아니에요? 계모도 안 그러겠네. 자기 자식한테 그게 무슨 짓이래요? 그런 여자 만날 일도 없겠지만 만나면 저는 당장 헤어질 거예요. 흥분한 아들의 말에 남편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참, 여보, 성진이 연애한대. 뭐? 성진이 너 연애해? 바쁘다 하면서 그 와중에 기특하게 연애도 한 거야? 아이고, 잘했다. 같은 학원 영어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사람이 참 진솔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아요. 학원에서 만나면서 짬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데이트의 전부라서 미안하더라고요. 별 이변이 없으면 아마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진이 네가 좋으면 된 거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한번 집에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요리 못하시잖아요. 나가서 사 먹어요. 뭐라고? 이놈 봐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농담이에요, 엄마. 저희 아들이 학원 강사로 나름 유명해져서 여기저기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외식하는 자리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데 저러다가 장가는 갈 수 있으려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잠만 자는데 자취해봐야 힘들기만 하다고 결혼 전까지는 저희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날 밤 또 잔뜩 주눅 들어서 다리를 절며 걷던 유리와 그의 엄마가 떠올랐어요. 만약 내일도 센터에 나타나지 않으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행히 센터로 왔더라고요. 제가 경찰이 다녀갔다는 말에 쫄아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직접 찾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유리는 여전히 발을 절며 뒤에서 그 여자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다시 봐서 정말 반갑다. 제 말에 유리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저에게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유리 엄마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저기요, 저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맞잖아. 태도가 글러먹었네. 술도 안 마신 것 같은데 슬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제딸뻘되는 그 여자에게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애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라 불쾌하시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시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나 의아했어요.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오라마라 하는 거예요? 유리는 미술 선생님하고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있을래?
유리는 들어갔고 저는 제 방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앉혔습니다. 어머님도 유리가 걱정돼서 저희한테 오신 거잖아요? 걱정된 게 아니라 학교 선생이 하도 난리쳐서 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의사가 상담받으러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탈 없으려면 와야지. 무슨 말이에요? 쟤 입양 보낼 거라서요. 나한테는 집만 되니까. 그 유부남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협박용으로 애가 줬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입양을 보낸다고요? 저렇게 큰 애를 유리도 다 알 텐데. 그 여자는 어려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유리를 낳은 것 같았어요. 조금 떠봤더니 유부남에게 이혼을 강요하다가 버림받은 스토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다 떠들더라고요. 다시는 저를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PC방 사장이었어요. 부부 둘이서 운영했는데 그 아줌마는 남편이 나랑 바람난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멍청하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지. 쟤 데리고 있으면 계속 불안할 테니까 양육비 받으려고 데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새 출발해야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유리가 필요 없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뭘 또 그렇게 해요. 유리도 저도 더 잘 살기 위해 헤어지는 거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어찌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는지 속에서 역 한 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유리 보호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유리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다리 저는 거랑 뭔 상관인데?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면 그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가 쇼한다는 거잖아. 다 아는 얘기네. 근데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이제 다 들어줬으니까 가봐도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를 저질러서 나왔어도 제 뱃속에 품었다가 세상에 빛을 본 인격체인데 저렇게 씹다 버린 껌처럼 애를 대하는 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말의 양심도 없고 그걸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그럼 오늘만이라도 상담치료 좀 받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 나갈 테니까 끝나면 전화하고. 유리는 그날 미술치료, 인지치료 등을 받으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혼날까봐 울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저 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애가 어디가 아픈지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리야, 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선생님이 좀 봐도 될까? 제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며시 아이 등과 팔을 살펴봤어요. 아이 몸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팔에는 대인 자국이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애 몸을 이렇게... 유리야, 많이 아팠지? 제 물음에 아이는 꺼이꺼이 울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그 여자를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끝나? 그렇게 불쌍하면 데리고 살던가. 이제 상담 끝났어요. 유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병원 좀 데리고 가려고요.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배도 아프다고 하고. 제 말에
그 여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애가 발을 저니까 지 혼자 자빠지고 그래서 그래요. 병원은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제 눈으로 본 이상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유리 엄마도 같이 병원 데리고 가실래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학원 애들 시험 문제도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아줌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쌩안이 또 혼자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자기 엄마가 사라지니 오히려 더 진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아이 몸 상태가 심각했어요. 멍자국은 한 번만 맞아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맞은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 수준인데요. CT 찍어보니까 갈비뼈에 금도가 있어요. 애 엄마가 누굽니까? 저는 대충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갈 곳 없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갔어요. 남편과 일찍 퇴근한 아들이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배고프지?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부엌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슬며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애가 전에 말했던 그 애예요? 맞아. 아휴, 속상해서 원. 애 앞에서 티는 못 내겠고 애 몸이 온통 멍투성이야. 갈비뼈에 금도가 있대. 그게 엄마고 인간이냐? 짐승반도 못한 년. 진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대요. 애를 낳지 말던가. 그것도 다 사연이 있는데 입 아파서 못 말하겠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애를 그렇게 때린 건지. 제 또래라면서요. 그래. 아휴, 생각하기도 싫네. 머리가 지끈거려. 우선 밥이나 퍼서 식탁에 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연신 미친 여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차린 후에 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유리야, 맛있을지 모르겠네. 많이 먹어? 엄청 맛있어요. 저 이렇게 맛있는 국 처음 먹어봐요. 신나서 말하는 아이 모습을 보니 더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다음 달 중순에 결혼식 올리려고요. 남편과 저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준비는 다 된 거야?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눈 감추듯이 진행하려는 거야. 청첩장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비 며느리 얼굴도 못 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니? 웨딩페어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 둘 다 시간 빼기가 어려워서 죄송해요. 그쪽 부모님도 얼마나 놀라시겠어.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사실 연희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머님이랑 둘이 살았는데 저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엄마 아빠 언제가 좋으세요? 제가 식당 예약해둘게요. 식당은 뭔 식당이야. 집으로 와. 쇳볼도 당긴 김에 빼라고. 그럼 내일 데리고 올까요? 우리 아들 아주 급하다 급해. 그래, 내일 저녁에 보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보낸 유리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유리야, 학교 수업 잘 듣고 이따가 또 보자. 들어가. 유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고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가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어요. 증거로 진단서와 찍어놓은 멍과 상처들을 제출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얘가 지금 이현희 씨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72세 한정자 씨 밑으로 들어가 있네요. 한정자 씨는 이현희 씨 엄마고. 연락처가 없네. 이러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 일단 찾는 대로 바로 저희가 데리고 올 거예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애는 살려야죠. 좋은 일 하시네요. 남의 일이면 봐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칭찬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하교를 한 유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날인데 아이가 남의 집에서 혼자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방 안에서 숙제하면서 놀고 있을게요. 다른 데 가기 싫어요. 그래도 되겠어? 유리만 괜찮으면 밖에 나와 있어도 돼. 아니에요. 갇혀있는 건 익숙해서 괜찮아요. 그 말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당한 폭력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부른 건 돌아보니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식장에서 만나서 물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문제의 그날 유리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관벨이 울렸고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반가워요. 아주 참하게 생겼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도 아이들에게 인사하려고 거실로 나가서 여자 얼굴을 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유리 엄마가 제 아들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며 제 얼굴을 확인한 유리 엄마도 그제서야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왜... 내가 할 소리네. 유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성진아, 이 여자가 네가 결혼하겠다던 여자니? 난 절대 반대야. 어떻게 감히 또 결혼할 생각을 해? 유리 엄마, 네가 사람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 씨가 유리 엄마라니. 연희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성진 씨, 오해야, 오해. 아들도 이미 저한테 들어서 유리 엄마가 얼마나 고약한 여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하려던 여자가 그 여자라니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유리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 세상이 아무리 좁다 해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네. 네가 인간이니? 저는 쌓아둔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랍시고 온 파렴치한 년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 유리 엄마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서 처음에는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예미 며느리가 제 손을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성진 씨, 아버님, 앉아 계세요? 내가 잘못 봤다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유리는 너 온 거 보고 방으로 도망갔나 보다. 기가 막혀서.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다급했는지 그 여자는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저랑 쏙 빼닮은 제 사촌동생을 보신 모양이에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 노여워 마시고 성진 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쇼를 하고 있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전화 걸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박경사님. 어제 말씀드린 아동학대범이 제 발로 찾아왔네요. 얼른 데려가세요. 제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하니 그 여자는 본성을 드러내며 제 전화를 빼앗더니 땅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나 유리 엄마 아니라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야, 김유리 어딨어? 이게 끝까지 내 발목을 잡네. 김유리, 너 어딨어? 그 소리를 들은 유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유리에게 달려들더니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때리려 하더라고요. 그걸 제 아들이 막았고 저는 정신 나간 그년의 행각을 휴대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애가 놀랄까봐 저는 애를 데리고 방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죄 없다고 난리를 치며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 악마 같은 사람이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였다니. 학원에서는 그렇게 애들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꿈 아니죠?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요상하다, 요상해. 성진아, 너 잘 추스려야 한다. 충격받은 아들에게 해줄 말은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넋을 놓고 별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요. 유리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엄마랑 안 살아도 돼요? 엄마랑 살기 싫지? 지금은 싫은데 엄마가 착해지면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끊임없이 용서한다더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엄마라고 그런 말하는 유리를 왈칵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 엄마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유리는 엄마와 떨어져서 아동보호시설에 있었어요. 유리 엄마는 성인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본인 잘못을 깨달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유리 엄마도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유리 엄마는 자기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달았는지 서서히 진정한 보호자, 엄마의 마음으로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 유리 엄마는 유리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고 감사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유리랑 둘이서 잘 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진 씨한테도 정말 미안하네요. 사실 아직 100% 유리 엄마가 변했다고 믿기 힘든 건 맞아.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이네. 유리야, 엄마가 혹시나 또 나쁜 짓 하면 알지? 네, 근데 엄마 안 그럴 거예요. 그치? 당연하지. 미안해, 내 딸. 두 모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노파심으로 유리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물어물어 소식을 전해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개과천선해서 아이와 둘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찡하면서 기쁘기도 했어요. 절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도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충격받은 후에 한동안 일만 하며 살다가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도 낳고 지금은 가정적인 남편으로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지금 아동심리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 중이에요. 어머님,
저도 심리상담가 되면 일 시켜주실 거예요? 네가 하는 거 봐서 진심을 다해서 책임감 갖고 아이들 대하면 지원 한번 해봐. 그 전에 지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얘도 참. 며느리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뿌듯하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센터장으로서 유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 역할에 충실히 잘 살다가 미련 없이 가면 참 좋겠네요. 너무 이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유리 엄마가 제 사연을 듣는다면 한때의 실수는 반성하고 지금처럼 유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사람은 언제든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하느냐의 차이니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인연 만나며 모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